엄지와 검지가 만났을 때 채송아 전남 담양에서 삼녀 중 잡녀로 태어났다. 6살 때 광주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입소하여 29년 동안 살았고 35에 자립했다. 어느 날부턴가 한 공간에서 지내는 언니들과의 일상이 무료했다. 학교를 졸업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시설에서만 보내고 있었기에 답답함이 커졌다. 쉽게 짜증내고 소리지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나는 혼자만의 공간을 갖고 싶었다. 35이 되어 그곳을 나왔다. 2019년 2월 흙 안에서 새싹이 움츠리던 계절, 나는 홀로 서기를 시작했다. 자립 후의 일상은 온전히 나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병원, 복지관, 보건소, 자립센터, 평생교육원 등 내가 필요로 하는 곳, 내가 배울 수 있는 곳을 하나 둘 찾아가며 자립적 일상을 만들어갔다. 시설에서는 거의 누워서만 지냈다. 당연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자립 후 재활치료를 시작했다.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치료를 받았다. 노력한 만큼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남보다 느리다 할지라도 달팽이처럼 거북이처럼 기어서라도 가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고 싶다. 그리고 꼭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가는 내내 행복감을 느끼고 싶다. 나의 취미는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는 것이다. 노래는 나의 삶에 활기를 넣어주며 나를 웃게 만든다. 비록 오른손 엄지와 검지만 움직일 수 있지만 색칠과 퍼즐 동안 행복한 고독을 즐기는 내 삶의 원동력이자 큰 기쁨이다. 72칸 그림 퍼즐 맞추기는 졸업했다. 좀 더 복잡한 그림 퍼즐을 하고 싶지만 그림 크기가 작아질수록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어 쉽지 않다. 그림 퍼즐 맞추기를 하면 시간을 잃고 잡념도 사라진다.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 재미있고 기대된다. 또 내가 완성할 그림을 상상하는 일도 흥미롭다. 놀러 간다고 말했잖아요. 나는 1985년 전남 담양군 대전면의 한 병원에서 삼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태어났을 때부터 열이 많고 황달이 심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움직임이 많이 느리고 마른 모습에 부모님은 병원을 찾았다. 나는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다. 우리 동네는 교통편이 드물고 병원이 멀리 있는 시골이었다. 아플 때 바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게 장애를 키운 원인이었다. 우리 부모는 농부다. 부모는 장애가 있는 큰딸과 연년생 딸 둘을 돌보랴, 농사 지으랴 힘든 시기를 보냈다. 아빠는 나 때문에 마음이 안 좋으셔서
날마다 술을 드셨고 술 때문에 병이 났는지 몸이 좋지 않아 집에서 쉬는 날이 많았다. 6살쯤 엄마는 나에게 옷을 입히며 말하셨다. 놀러 가자. 나는 정말 놀러 가는 줄 알았다. 집을 나와 도착한 곳은 낯선 시설이었다. 엄마가 이제 너를 못 키운다. 그러니 여기서 살아야 한다. 엄마는 이 말을 남긴 후 뒤돌아 나가셨다. 엄마의 뒷모습이 어렴풋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다.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모습. 그리고 엄마와 헤어지는 것이 두려웠던 감정. 그때 기억은 가슴 시림으로 남아있다. 짧은 커트머리 미소년. 1990년 6살부터 시작된 시설 생활은 2019년이 되어야 끝났다. 따로 사춘기로 기억되는 시기는 없는 것 같은데 어렴풋이 짚히는 일화가 있다. 나는 스스로 머리를 감을 수 없다. 그래서 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내 짧은 머리카락이 보였다. 누가 머리를 짧게만 자르라고 시킨 것은 아닌데 늘 머리카락이 짧았다. 그래서 나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궁금해했다. 나는 상상했다. 머리카락이 긴 내 모습을. 어느 날 미용 봉사자 선생님에게 말했다. 머리카락을 기르고 싶어요. 선생님이 대답했다. 너는 머리 길면 안 돼. 머리숱이 많으면 감겨주기 힘들어. 네가 시설에서 나가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지금은 마음대로 못해. 미용 봉사자 선생님은 내 머리카락을 사각사각 잘라주셨다. 그 말을 듣고 난 후 알게 되었다. 짧은 머리는 내 선택이 아니었구나. 이곳을 나가야 머리카락을 기를 수 있겠구나. 그녀의 안 돼라는 말은 장애가 심한 나 같은 사람은 보통 여자애들처럼 머리카락도 마음대로 기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해줬다. 나는 그저 여자처럼 꾸미고 싶었다. 머리카락을 기르고 싶었다. 시설에서 보낸 29년 1. 29년 동안 나의 일상 공간은 시설과 학교였다.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하고 학교 버스가 시설 안으로 들어오면 여럿이 함께 등교했다. 학교 후 시설로 돌아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늘 누워서 지냈다. 매일 반복되는 규칙적인 삶. 저녁 9시. 뉴스가 시작되면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자야 한다. 9시 뉴스는 취침 신호이다. 잠이 오지 않아도 뜬 눈으로 천장을 보다 사람들 뒤척이는 소리를 듣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든다.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 시설이라 TV 시청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 채널을 선택할 수 없었다. 시청 시간이 정해져 있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은 낮에 재방송으로 봐야 했다. 공동체 생활엔 개인이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많다. 그래야 다수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이 불편해야 다수가 편한 곳. 그런 곳이 시설이다. 시설에서 보낸 29년 2. 시설 선생님은 늘 바쁘다.
한 명의 선생님이 여러 장애인을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늘 분주한 선생님의 수고가 눈에 들어온다. 기다림은 일상이다. 나보다 먼저 선생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다. 누워서 생활하는 나는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도움받아야 한다. 어릴 땐 나와 같이 학교를 다니던 또래가 많았다. 아침은 전쟁이다. 씻기고 옷 입히고 밥 먹이고 그 모든 과정을 한 방에서 선생님 한 분이 하신다. 모든 과정이 끝나야 휠체어에 앉을 수 있다. 아침은 엎드려서 먹여주는 대로 먹어야 했다. 휠체어에 앉아 밥을 먹으면 음식을 먹기 훨씬 편하지만 누워서 먹어야 했다. 반찬은 선택할 수 없었다.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묻지 않았다. 화장실 이용은 번거로웠다. 변기에 앉아 일을 보려면 많은 과정과 수고가 필요하다. 그 모든 것들을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이 기저귀를 착용하는 것이었다. 종일 기저귀를 차고 지냈다. 잠을 잘 때쯤이 되어야 난 기저귀를 벗을 수 있었다. 신변 처리 기능이 살아있지만 나는 오늘도 기저귀를 찬다. 이해할 수 있다. 내 엄마도 하기 싫은 모든 과정을 싫은 내색 보이지 않은 선생님의 수고를 기억한다. 늘 고맙게 생각한다. 다수의 중증 장애인을 1인의 사회복지사가 지원하는 구조가 문제인 것이다. 시설 안에서의 삶은 내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었고 불편함을 견뎌야 하는 곳이었다. 그래서 나는 시설을 떠나기로 했다. 익숙한 것들이 낯설어질 때 마치 군대 말년 병장처럼 또는 사직서를 내고 한 달여 남짓 다녀야 하는 직장인처럼 어느 날부터 하루하루가 더디게 흘러갔다. 예전엔 외부 활동이 있어서 시설에서 함께 지낸 언니들과 떨어져 있을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온종일 함께 지내게 되니 부대끼기 시작했다. 언니들이 나에게 이유 없이 짜증내는 것 같고 나만 괴롭히는 것 같았다. 어쩌면 모든 것은 그대로인데 내가 변했는지 모르겠다. 익숙한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단조로운 일상이 지루했고 늘 외로웠다. 그 무렵 함께 살던 언니들이 자립을 했다. 특히 복덕 언니가 자립 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후 나도 자연스레 자립하고 싶다란 생각을 했다. 복덕 언니는 오방 자립지원센터를 통해 두암동 주공 4단지로 자립을 하였다. 자립하기 전 센터에 조르던 언니의 모습이 기억난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부러웠다. 그 영향을 받아 나도 자립을 꿈꾸었다. 시설 선생님에게 내 뜻을 전했다. 그래요. 함께 알아봅시다. 나는 그 선생님을 볼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다. 자립을 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반대가 있었다. 엄마가 먼저 걱정하셨다. 저녁에 혼자 있어야 하는데 괜찮겠니? 나에게 허락된 활동 지원 서비스가 24시간 지원이 안 되니 저녁에 온전히 혼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도 걱정되던 부분이었다. 그런데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했다. 엄마에게도 그렇게 말했다. 엄마는 내심 내켜하지 않았지만 더는 싫은 말을 하지 않았다. 자립 후
활동 지원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시장에 가서 먹고 싶은 반찬을 내가 직접 선택하였다. 놀라운 경험이었다. 무언가를 나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내 손으로 무언가를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짜릿했다. 반면 저녁 시간에 혼자 있을 땐 낯설고 무서웠다. 하지만 자립했다는 자부심에 울지 않고 잘 견뎌냈다.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씻고 밥 먹고 옷 입고 휠체어에 옮겨 타고 외출한다. 자립 후 일상에 많은 변화가 뒤따랐다. 더 이상 내 순서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매 끼니를 앉아서 밥 먹을 수 있고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낼지 내가 결정하고 보고 싶은 TV도 마음껏 보고 저녁 9시가 되면 잠을 자지 않아도 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도 된다는 것. 예전엔 시간을 딱딱 지켜야 했는데 이젠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일상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렸는지. 하루하루가 감사하다. 엄지와 검지가 바꾼 일상. 스마트폰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라 생각했다. 이젠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물건 중 하나. 너튜브로 좋아하는 곡을 찾아 듣고 평생교육원에서 글을 배운 후 많은 이들과 카카오톡으로 소통한다. 그 전엔 사람들과 대화 나눌 일이 드물었다.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면 나는 긴장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가면 늘 말없이 앉아있곤 했다. 남의 말을 들으며 가만히 웃는 게 편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언어장애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 카카오톡을 한 이후 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면 서툴지만 카톡으로 마음을 전한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좋은 꿈 꾸세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내 오른손 엄지와 검지가 고맙다. 유소유를 꿈꾼다. 내 이름으로 만든 통장은 늘 있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관리해줬다. 나의 통장 관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통장을 보여주며 잘 관리하고 있다고 알려줬다. 고마웠으나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속상했다. 자립 후 내 통장을 내가 관리하게 되니 그리 뿌듯하고 좋을 수 없다. 행복하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생겼다. 온전한 내 것들만 있는 내 공간이다. 나는 더 많은 유소유 인생을 꿈꾼다. 첫 바다. 자립 후 첫 여행으로 경주 간포바다에 갔다. 2019년 가을 2박 3일 떠난 바다 여행. 바닷물 앞까지 가보고 싶었지만 휠체어로 더 가까이 가긴 어려웠다. 그래도 최대한 바다 가까이 다가갔다. 바다 냄새가 났다. 마음이 시원했다. 하늘 위를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갈매기를 사진에 담았다. 바닷바람은 참 시원했다.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행이란 것이 참 재미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시설에서 지낼 땐 늘 단체로 버스 타고
어딘가에서 내려 현수막 펼쳐 사진 찍고 주변 둘러보다 오는 것이 여행인 줄 알았는데 그동안 떠난 여행은 여행이 아니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가고 싶다. 나에게 새로운 언어가 생겼다. 초중고 과정을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마쳤다. 20살 무렵 졸업했다. 그런데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른다. 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했는데 읽을 수 있는 책이 없다.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 학교에서 뭘 배웠어? 나는 답한다. 글 배웠어. 타자 치는 연습.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 야, 어, 여. 계속 타자 치는 연습을 했어. 기역, 니은, 디귿을 알고 아야, 어여, 오요를 알지만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라. 대답하는 나도 답답하다. 오랫동안 한글을 읽어보려 노력했지만 어려웠다. 시설을 나와서 나는 제일 먼저 글을 배우고 싶었다. 실로암 장애인 평생교육원에서 3년 동안 문해교육을 통해 글자 조합을 배웠다. 이제 나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내 연필은 휴대폰이다. 글이 보이기 시작하니 하고 싶은 말도 많아졌다. 처음 휴대폰으로 글을 보낼 때는 앞뒤 문자가 섞여 있거나 틀린 낱말을 보내곤 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처음보다 자연스럽게 글을 작성한다. 글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 행복하다. 아직도 많이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할 것이 많아 좋다. 송아 맞니? 정말 송아니? 내 머리카락은 숱이 많고 뻣뻣한 일명 돼지털이다. 짧은 커트머리를 하면 뻣뻣한 내 머리카락은 쭈뼛쭈뼛 서 있다. 의뢰 남자 같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다. 자립 후 활동 지원사 선생님과 외출을 하면 사람들은 아들이냐고 묻곤 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네. 답변을 한 후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다. 지금 나는 긴 파마 머리를 예쁘게 묶고 보석핀을 찌르고 다닌다. 더 이상 아들이냐고 묻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꾸미고 전에 살았던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다.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 선생님들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송아 맞니? 정말 송아니? 어디 성형수술했니? 너무 예뻐졌다. 지금의 내 모습이 정말 만족스럽다. 처음 겪는 기적. 자립 후 북구 두암보건지소에서 작업치료를 신청하기 전 테스트를 받았다. 교수님은 치료를 해도 진전이 없을 것 같다며 망설였다. 잠시 후 아직 젊고 살아갈 날이 많으니 일단 시도해보자 말하셨다. 내 작업치료 과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거리였다. 많은 이들이 와서 구경할 정도였다.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누워서만 지냈고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왔다. 그런 내가 의자에 걸터 앉을 수 있게 되었고, 느리지만 혼자서 옷을 입고 벗을 수 있게 되었고, 화장실에도 갈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것이 처음 겪는 기적이었다. 이 경험은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었다.
마음대로 안 되면 삐지거나 울고 고집만 부리던 아이.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다. 나는 배움을 얻었다. 안 된다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해보고 결정하자. 이제 나는 배우고 싶은 것이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도전한다. 노래교실, 보치야, 퍼즐 맞추기, 그림 그리기. 나는 하고 싶은 것이 아주 많다. 나는 자유다. 나에게 자유란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머리카락을 기르고 자유롭게 TV를 보고 영화를 보러 다니고 하고 싶은 놀이를 하고 여가 시간에 무얼 할지 스스로 선택하고 외모를 내 취향대로 가꿀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선택해 먹고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젠 자유다. 나는 예쁘게 내 집을 꾸미고 느긋하게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음악을 듣는다. 다른 장애인들도 이런 자유를 누려야 한다. 나보다 장애가 심한 이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나도 자립을 꿈꾸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이들도 자유를 상상하고 입 밖으로 이렇게 내뱉길 바란다. 나는 자유다. 당신에게 이 말은 씨앗이 되어줄 것이다. 죽음, 삶의 또 다른 이름. 난 몇 살까지 살아야 할지, 살고 싶은지 고민해 본 적 없다. 어디서 어떻게 죽으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처럼 동물을 키운 적이 없어 직접 죽음을 본 적도 없다. 시설에서 함께 지냈던 오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다.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웠다. 깜깜할 것 같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마냥 무서울 것 같았다. 앞으로도 가고 싶지 않다. 몇 살쯤인지 기억은 없는데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술을 좋아하셔서 술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다. 아빠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 이 소식도 돌아가시고 한참 후에 전해 들었다. 그냥 그랬다. 나에게 새로운 언어가 생겼습니다. 이 책은 장애 여성들이 자기 언어를 찾아가는 과정을 자전적 에세이에 담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겐 여성의 언어가 필요하고 장애인에겐 장애인의 언어가 필요하고 성소수자에겐 그들의 언어가 필요하고 김씨에겐 김씨의 언어가 필요하고 당신에겐 당신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7명의 여성들은 잊힌 존재가 아니라 삶의 주체로서 자신만의 새로운 언어로 끝내 거듭납니다.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